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의 신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관련된 다양한 신화상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최근에 문학 작품이나 또 영화 등의 소재가 된 그 신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피라모스와 티스베 신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발음이 퓨이라 되어 있는데 보통 피라모스라고도 하고, 우리 책처럼 원어 발음을 좀 가깝게 살려면 퓨라모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티스베. 이 신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어스의 원형이 된 신화입니다. 그래서 피라모스는 그 바빌로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이었고, 티스베는 또 가장 아름다운 처녀, 소위 말하는 선남선녀죠. 그래서 서로 이웃이었는데 친구로 연인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서로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부모들이 반대했습니다. 자, 이런 게 보면 이제 로미오 줄리엣 생각하면 비슷한 줄거리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눈짓으로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부모들이 반대하니까, 그죠? 눈짓으로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몰래 하는 그런 사랑이니까, 원래 몰래 하는 사랑이 더 뜨겁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주로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이제 새벽에 주로 활동하죠. 밤에 이제 별들이 지고 태양의 신 아폴론이 또 아직 뜨기 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이 피라모스와 티스베가 자신들의 이런 운명을 정말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 간의 불타는 사랑은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모스가 티스베의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 떠나자, 우리 둘만이 세상을 꾸밀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티스베도 여기에 동조하죠. 제 이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김동조, 김동조 교수입니다. 저한테 항상 동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죠? 자,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티스베도 그래요 피라모스, 우리 떠납시다. 어제 라디오 들었는데 꿈의 대화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 들으면서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떠나요. 제가 상상한 대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피라모스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같이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마을 경계선 너머에 있는 그 무덤가에 하얀 뽕나무 밑에서 이제 거기 시원한 샘물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가세요, 아빠 수업 찍으니까. 다이아나조차 깊은 잠에 빠져있던 시각에 얼굴로 베일을 가린 티스베가 이제 이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그 티스베가 피라모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덕 너머에서 갑자기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이제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막 이제 사냥해서 먹었겠죠. 밤참을 주로 사자들이 사냥을 밤에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겁에 질린 티스베가 바위 뒤에 이제 몸을 숨겼는데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얼굴 가렸던 베일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물을 먹으러 온 사자가 사람 냄새가 묻어있는 베일을 발견하니까 입가에 묻은 피를 그 베일로 닦아버렸어요. 베일에 대고 주둥이를 확 문질렀어요. 그때 그의 날카로운 송곳니에 걸린 베일이 찢어지고, 이 베일이 하여튼 좀 사구렸겠지만, 그죠? 중국제인지 모르겠지만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만 먹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피라모스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가 약속한 장소에 있어야 할 티스베가 없고, 그 사자 발자국이 있고, 티스베의 베일이, 피 묻은 베일이, 찢어진 베일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티스베가 사자에게
잡혀갔다고 생각해가지고 피라모스가 눈물을 흘리며 디스베가 하듯이 무덤가에 서 있던 그 하얀 뽕나무에 키스를 하고 너 하얀 뽕나무야, 여기 흘릴 뜨거운 나의 피로 너의 몸을 붉게 물들이거라,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아버립니다.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흘러내린 이 한 맺힌 피가 뽕나무 하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피가 이제 흘러가지고, 그때 멀리 바위 뒤에 몸을 숨기러 갔던 디스베가 이제 되돌아왔는데,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피라모스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운명을 탓하면서 사랑과 죽음이 우리를 결합시켰으니 우리를 한 무덤에 묻어주세요 라는 유서를 남기고 디스베도 자결해 버립니다. 이렇게 디스베의 유언대로 이 두 사람은 함께 뭉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뽕나무는 그 이후로 빨간 열매를 맺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뽕나무 열매가 빨간색이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피라모스와 디스베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쭉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형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서양의 유명한 문학 작품이나 뭐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그죠? 이게 전부 신화에서 소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쭉 보면 디스베죠. 조금씩 사람마다 그림 달라. 이게 이제 몰래 옆에 이제 그 피라모스하고 옆집 사이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게 이제 니콜라스 푸신의 그림이네요. 예,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게 죽은 장면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유명하죠. 파고니, 그레고리오 파가니네. 파가니 이탈리아 사람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도 마찬가지네요. 슈첸샤이베, 독일 사람이 그린 거네요. 베르말테 슈첸. 제 그림이 아니고 제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림, 뭐 이런 그림들이 있네요. 자, 그럼 동영상을 그림보다, 그죠? 들어봅시다. 자, 제가 준비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티브가 된 신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세미라미스 여왕이 바빌로니아를 다스리던 그때, 바빌로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은 피라모스였고 가장 아름다운 처녀는 티스베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집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옆집.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냈는데 점점 서로에게 끌려 마침내 연인이 되어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부모는 이 연애 반대, 이 결혼 반대 하며 두 사람을 갈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사랑의 불꽃만은 어찌할 수 없었죠. 두 사람은 몸짓이나 눈짓으로 속삭였는데 남몰래 속삭이는 사랑이니만큼 더 애절하고 간절해졌죠. 두 사람의 집을 가르는 벽에는 작은 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을 만들 때 생긴 틈인데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그 틈을 발견했고 그 틈을 이용해 사랑의 대화를 이어나갔죠. 그리고 안타까운 탄식을 하곤 합니다. 무정한 벽이여, 왜 그대는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는가?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대의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사랑의 속삭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다 그대 덕분이니까. 하늘의 별이 떠오르면 두 사람은 벽에 대고 키스를 하였고, 아침에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밤하늘의 별을 몰아내고 태양이 풀이로 내린 이슬을 날려버릴 때 두 사람은 또 그 벽을 마주하고 서로를 향해 사랑의 대화를 이어나갔죠. 두 사람은 이렇게 벽만 마주보며 살 수는 없다며 밤이 깊으면 집을 빠져나와 멀리 도망치기로 하죠. 그래서 마을의 경계선 너머 들판에 나노스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왕릉이 있는데 그곳에 하얀 열매가 가득 열린 키 큰 오디나무 밑에서
먼저 간 사람이 나중에 오디나무가 뽕나무하고 같은 종류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뽕나무 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래 나와 있던데 비슷한 종류겠죠. 그죠? 오는 사람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티스베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집을 빠져나와 무덤가 오디나무 아래에서 피라모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자 한 마리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나무 앞에 샘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자는 방금 무엇인가를 잡아먹었는지 입주위에 피를 흥건하게 묻히고 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티스베는 깜짝 놀라 바위 틈으로 숨었죠. 그런데 너무 급히 달아나는 바람에 머리에 쓰고 있던 베일을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사자는 샘물을 마시고 다시 숲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땅 위에 떨어져 있는 티스베의 베일을 보고는 피 묻은 입으로 발기발기 찢어버렸습니다. 그 베일의 여자 냄새가 배에 있으니까 사람 냄새가 배에 있으니까 동물이 본능적으로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약속 장소에 도착한 피라모스는 모래 위에 찍힌 사자의 발자국과 갈기갈기 찢겨진 티스베의 피 묻은 베일을 발견하고 울부짖습니다. 오 가엾은 티스베, 나 때문에 그대가 죽었구나. 나보다 훨씬 살 가치가 많은 그대가 먼저 가다니. 나도 그대의 뒤를 따르리라. 그대를 이렇게 위험한 장소에 오게 해놓고 홀로 내버려 두었다니 그 잘못이 어찌 작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라 사자들아, 이 죄 많은 놈을 갈기갈기 찢어다오. 피라모스는 베일을 손에 들고 오디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그대의 피로 물든 이 베일, 나의 피로 한 번 더 물들이겠다. 피라모스는 칼을 뽑아 자신의 심장을 찔렀고 심장에서 피가 샘솟듯 흘러나와 하얀 뽕나무 열매를 그래도 가리고 있죠. 다행입니다. 그때 바위 틈에서 떨고 있던 티스베. 그녀가 약속한 장소로 갔을 때 흰 오디나무 열매는 보이지 않았고 붉은 열매만 보여 여기가 아닌가 하고 주위를 그렇죠? 둘러보다가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티스베는 깜짝 놀라 물러섰는데 곧 온몸에 전율이 스쳐 지나갔죠. 티스베는 그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는 숨이 끊어져가는 피라모스의 몸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며 울부짖었죠. 제발 눈을 떠요. 피라모스는 간신히 눈을 떴지만 곧 감아버렸죠. 티스베는 피에 묻은 자기의 베일과 빈 칼집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자결하셨군요. 그것도 나 때문에. 나도 당신 뒤를 따르겠어요. 모두 나 때문이니까요. 죽음이 당신과 나를 갈라놓을 수 있었으나 그 죽음도 내가 당신의 곁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불쌍한 부모님들이시여, 우리 두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사랑과 죽음이 결합시켜준 우리를 한 무덤에 묻어주세요. 그리고 뽕나무야, 너는 우리들의 죽음을 기념해서 아까 오디나무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티스베는 칼로 자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티스베의 부모는 딸의 소원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한 무덤에 묻혔으며 그 이후 오디나무는 오늘날까지 새빨간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피라모스와 티스베 이야기인데요. 자, 이 정도하고 이제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얘기 줄거리를 들으니까 조금 더 머리에 잘 들어옵니까? 그냥 우리가 얘기 줄거리만 듣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사랑의 신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케팔로스와 프로크리스라는 신화입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그 책 몇 페이지죠? 보면은 그 여러분이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258쪽입니다. 우리 책 여기 있죠? 258쪽에 보면은 케팔로스와 프로크리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책을 참조하면서 이제 보면은 저기 케팔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포츠맨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씩씩하고 운동신경도 좋고 또 잘생긴데 유부남이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부남이라 가지고 무슨 불륜 내용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이런 씩씩한 모습을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이 새벽의 여신이 하여튼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네요. 아까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 에오스가 케팔로스에게 이제 의미심장한 미소를 사랑에 빠져서 보내는데 아내를 사랑하니까 케팔로스는 이 에오스의 유혹을 거부하죠. 이에 민망해진 에오스가 앙심을 품고 이 아내 프로크리스의 가슴에 남편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심어 놓는답니다. 항상 예나 지금이나 이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 불신, 이게 항상 그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도 지금 자 나타샤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같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팔로스가 사냥을 끝내면 언제나 이제 옷을 벗고 풀숲에 누워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라 감미로운 미풍이여 이리 와서 나의 불타는 가슴을 식혀다오.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뭐 나쁜 습관은 아니지만 항상 이 대사를 했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오라 감미로운 미풍이여, 이제 바람을 말하는 거죠. 이리 와서 나의 불타는 가슴을 식혀다오.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같은 마을에 사는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숲을 지나가다가 이 케팔로스의 독백 혼자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케팔로스가 어떤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걸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뭐 관계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항상 이런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죠. 그래서 이 친구 역시 이 헛소문을 떠들고 다니고, 그래서 이 말이 마침내 아내 프로크리스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우리가 참 보면 앞에 나온 경우도 그렇지만은 강해 보이지만 또 쉽게 부서지는 속성도 함께 있죠. 우리 뭐 부부도 등 돌리면 남남이라 하듯이. 그래서 이 질투심에 불탄 아내가 몰래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도 모르고 사냥을 마친 케팔로스가 평소 때처럼 이 숲에 누워가지고 옷을 벗어던지고 그 미풍을 향해서 오라 감미로운 미풍이여 이리 와서 나의 가슴을 식혀다오. 이 말을 혼자 하는데 멀리서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역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서러워서 흐느끼면서, 그래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니까 숲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케팔로스는 이게 짐승의 울음소리인 줄 알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악 하는 사람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달려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거기 땅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거의 팔에 안겨서 부인이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여자라면 제발 그 얄미운 미풍과는 재혼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사랑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경고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작품들에 운영이 됩니다. 그죠? 항상 오해가 문제인데, 이 내용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스는 아름답고 용감한 청년으로 사냥을 좋아했다. 그림을 보면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짐승을 추격하기 일쑤였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이 젊은이를 보는 순간 못 견디도록 그가 좋아져서 마침내 그를 납치해버렸다. 그러나 케팔로스는 아름다운 아내와 갓 결혼한 참이어서 그들은 서로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다. 아내의 이름은 프로크리스로 그녀는 수렵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총애를 받았다. 그냥 읽어주는 내용은 조금 재미없네요. 그림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봅시다.
도망친 마술사 메디아가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또 마찬가지네요. 자, 이게 자, 이번에는 케팔로스입니다. 케팔로스. 자, 케팔로스는 그림에서 어떻게 주로 나오느냐. 자신이 열렬히 사랑한 아내 프로크리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나오고 개들이 함께 등장하기도 한답니다. 자, 케팔로스 잘 못 들어봤죠? 유명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자, 에오스는 케팔로스를 사랑했지만 그는 결국 에오스를 떠나 아내 프로크리스에게 되돌아갔다. 이때 에오스는 그를 떠나보내면서 의심과 질투의 씨앗을 그의 마음속에 심었다. 케팔로스는 사랑하는 아내의 정절을 시험하려고 변장한 모습으로 아내를 유혹하려 했다. 그리고 끈질기게 접근하여 아내를 타락시키기 직전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수치심과 분노에 떨던 프로크리스는 산으로 도망갔고 아르테미스 여신의 추종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용서했고 프로크리스는 여신에게 받은 두 가지 선물인 개와 창을 케팔로스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프로크리스가 남편을 질투하여 사냥터까지 그를 뒤쫓았고 그는 아내의 선물인 창으로 아내를 죽이는 실수를 범했다. 이 내용이 조금 변형된 내용이네요. 그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좀 다른데 이게 많이 변형됐네요. 한번 들어봅시다. 르네상스 화가들은 이 신화를 그림으로 제작할 때 니콜로 다 코레지오가 지은 케팔로스라는 제목의 연극을 많이 참조했다. 이 연극은 고대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새로운 등장인물과 행복한 결말로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다. 이 연극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은 죽은 프로크리스를 환생시킨다. 하하.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보니까 그 작품으로 좀 형상화하면서 좀 더 얘기가 변형되고 보완되고 조금 얘기거리가 풍부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내용이 신화의 원형에 가까운 사랑의 신화고 지금 이 내용은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되면서 좀 더 보충 보완된 것 같습니다. 자, 문 닫아주세요, 민재야. 죄송합니다. 너뚜이가 자꾸 한 번씩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지금 한 여인이 지금 화살을 맞고 죽어 있는데 이 화살을 쏜 인간이 바로 남편 케팔로스가 되겠죠. 케팔로스. 케팔로스죠. 하하. 자, 친척 관계를 살펴보면 오비디우스에 따르면 그는 이 케팔로스는 데이온의 아들이고 아이올리스의 손자였다. 특징으로는 이 젊은 사냥꾼 케팔로스는 프로크리스의 남편이고 에오스의 연인이다. 관련 신화가 또 있죠. 에오스 여신이 케팔로스를 사랑했다. 에오스에 대한 얘기는 또 이미 올라가 있죠. 유튜브에 저희 창에. 자, 케팔로스 그림이 또 있네요. 이게 사연이 많아서 인기가 있었구만, 이 그림이. 자, 이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사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케팔로스거든요. 케팔로스는 반인 반만이니까 그죠? 반은 또 말을 형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교재에 그
258쪽에 나오는 교재의 내용이 보면은 지금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칼라로 되어 있고 우리 책 교재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방금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거 흑백이지만 그래서 이제 케팔로스와 프로크리스의 사랑 이야기가 아내의 정죄를 의심하는 남편과 그런 남편의 붕괴한 아내가 만들어낸 불행한 사랑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사랑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또 참조하시면 되고 우리는 조금 더 보완하는 의미에서 제가 동영상을 몇 개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자, 케팔로스와 이제 미디아는 마법에 의해 뒤쪽에 가면 나오거든요. 싶어했으나 부모들이 가 좋아져서 마침내 그를 납치해버렸다. 자, 에오스 새벽의 여신 에오스와 이제 그 관련 내용 안 나가나 좀 나가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신앙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한 두 편만 오늘 중요한 내용 두 편만 하려고 하는데 케팔로스와 프로크리스를 하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케팔로스는 아름다운 아내와 갓 결혼한 참이어서 그들은 서로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다. 이게 원형이죠. 아내의 이름은 프로크리스로 그녀는 수렵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총애를 받았다. 여신은 그녀에게 어떤 개보다도 빨리 달리는 개 한 마리와 그 표적을 틀림없이 마치는 투창을 선물로 주었는데 프로크리스는 이 선물을 남편에게 주었다. 예. 케팔로스는 아내를 매우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오스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마침내 에오스는 노하여 그를 놓아주며 말했다. 가그라 이 배은망덕한 놈아, 가서 여편내나 소중히 해라. 그러나 반드시 돌아간 것을 후회할 때가 올 것이다. 케팔로스는 집으로 돌아와 전과 같이 사냥을 즐기며 아내와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누렸다. 그런데 어느 신이 그 나라에 대해 못마땅한 일이 있어서 그 나라를 괴롭히기 위해 한 마리의 굶주린 여우를 보냈다. 사냥꾼들은 힘을 다해서 여우를 잡으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그 여우를 잡을 수 있는 개가 한 마리도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사냥꾼들은 케팔로스한테 찾아가 그 유명한 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개의 이름은 렐랍스였다. 그 개는 여우가 달아난 지 한참 뒤에 풀어놓았으나 조금 더 구체적이죠 내용이. 빨리 여우를 따라잡았다. 만일 모래 속에 그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사냥꾼들은 개가 도망친 줄로 알았을 것이다. 케팔로스를 비롯한 사람들은 언덕 위에 서서 그 성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우는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렸다. 원을 그리며 달리기도 하고 발자국을 돌리기도 하기 때문에 개가 턱을 쳐들고 바싹 쫓아가면서 여우의 뒷다리를 물려고 해도 헛되이 허공을 물 뿐이었다. 케팔로스가 드디어 아르테미스한테서 얻은 창을 던지려고 하는데 벼랑간 개는 싸움을 멈추고 말았다. 개와 여우를 내려준 하늘의 힘은 어느 쪽이건 한편이 이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그대로의 모양대로 두 짐승은 돌로 변해버렸다. 그 모습은 개가 물려고 하는데 여우가 달아나려 하고 있다고 생각될 만큼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케팔로스는 개는 잃었지만 아직도 사냥의 재미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혼자서 어떤 개의 도움도 없이 숲과 언덕을 돌아다녔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가 던지는 창은 어떤 경우에도 관역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개를 데리고 갈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 일찍이 집을 나와 사냥에 지치거나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냇가에 있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아 웃옷을 벗고 풀 위에 누워 감미로운 바람을 즐겼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곤 했다. 오라 미풍아,
와서 내 가슴에 부채질을 해다오. 오라 와서 나를 불태우는 열을 식혀다오. 대사가 조금 변형됐지만 뭐 똑같을 수는 없지만 뭐 내용은 어쨌든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케팔로스가 이와 같이 미풍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어리석게도 어떤 처녀와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렇죠. 이 비밀을 프로크리스에게 가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전했다. 간섭하는 사람이 항상 많아요. 사랑이란 속기 쉬운 것이다. 프로크리스는 이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기절해 버렸다. 한참 만에 깨어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어. 그리하여 프로크리스는 다음날 아침 몰래 케팔로스의 뒤를 쫓아갔다. 케팔로스는 사냥에 지치자 버릇대로 풀 위에 드러누워 말했다. 오라 미풍아 와서 나에게 부채질을 하여다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는 너도 잘 알지. 네가 있기 때문에 숲도 나의 외로운 사냥도 즐겁단다. 그때 숲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이게 이제 순간 야수가 아닌가 생각한 케팔로스는 소리인데, 그죠? 소리나는 곳을 향해 창을 힘껏 던졌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자 사랑하는 프로크리스의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다. 케팔로스는 숲속으로 달려가 그녀를 안아 일으키며 출혈을 막으려고 했다. 그는 외쳤다. 정신 차려요. 나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요. 당신을 잃은 나는 가엾은 신세가 되지 않겠소. 죽음으로써 나를 벌하지 마오. 그러자 프로크리스는 살그머니 눈을 뜨고 가까스로 이렇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한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만일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제발 이 최후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최후 소원이 뭐예요? 이 얄미운 미풍과 재혼하지 말아주세요. 아까 제가 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 얄미운 미풍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로 모든 의심이 풀렸다. 그렇지만 변명을 하기도 전에 프로크리스는 죽고 말았다. 그래도 그녀의 얼굴은 남편을 용서하듯이 조용히 바라보았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참 어쨌든 이 신화가 얼마나 오래된 내용입니까? 이런 게 전부 이제 아까 우리 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죠? 뭐 작품들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화, 방금 마지막 신화는 사랑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 예? 명적인 비극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사랑의 신화가 사실 우리 책에도 있지만 몇 개 돼 있지만 우리가 아마 굳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하진 않겠고 이제 동영상 수업 한 번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쭉 들으면서 느꼈던 내용을 좀 요약하고 이런 신화가 결국은 서양 문화, 유럽과 이 서양 서구 문화에 끼친 영향이 상당하죠. 오늘날까지도 뭐 여러 학문적 용어라든지 여러 용어에서도 이 신화상의 어떤 용어가 그대로 차용이 된다든지 약간 변형돼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문화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요약하고 이번 학기 강좌를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사랑의 신화 이걸로 끝을 맺고 다음 마지막 수업 동영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